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5월이 되었습니다. 자, 5월에 준비된 시사 상식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얘기가 계속이에요. 그냥 시사 관련된 것들이 어느 영역이건 할 것 없이 관련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피로감 같은 게 좀 오더라고요. 이거 또 코로나 얘기네. 또 코로나 얘기네. 이렇게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또 바짝 긴장감 놓치지 않고 또 다 같이 또 노력해서 극복도 해야 되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그 일들도 아마 이 국면 때문에 이게 일정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또 힘드신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수록 더 우리가 좀 잘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모아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여기에 막 흔들리지 마시고 모두 준비하시는 것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봐야 될 얘기들, 코로나 얘기가 또 많이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중요한 얘기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정책정 분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전 국민의 코로나19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다를걸요? 네, 제 전 국민이라고 했고 우리 자료에는 70%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하위 50%만 주자, 이렇게 했었고, 그거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비판을 또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 기재부에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이걸 갖다 70%까지는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총선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 야당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이제 공약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국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났고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제 많은 의석을 가져갔죠. 그렇게 되고 이제 야당 쪽에서 미래통합당 같은 데가 이제 의석을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얻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대표가 물론 사퇴를 했는데 그 와중에 사퇴하시기 전에 이제 100% 전 국민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내건 적이 있어요. 그러자 민주당 쪽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전 국민 주자, 당신네들도 그거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획재정부가 뭔 말이냐, 갑자기 70%로 대통령하고도 다 얘기됐는데 100%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버텼는데 이 여당이 워낙 이제 선거에서 대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속마음은 다 주고 싶은데 야당의 반대나 혹은 이제 기재부 관료들의 기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그냥 그 말도 좀 듣고 있는 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가 이제 확 세게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세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 위에 상위 30%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것을 스스로 좀 캠페인 비슷하게 스스로 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을 양보해서 기부한다, 대놓고 선언해서 기부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청을 안 하면 기부로 자연스럽게 이제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일종의 국민운동 같은 것들을 좀 펼치겠다는 것이고, 또 이게 그런 거예요. 대신에 그럼 너무 혜택이 없지 않냐, 이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세금 있잖아요. 세금. 내년에 이제 소득세 신고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그 세금으로 좀 차감해 주겠다. 기부를 하면 세금으로 차감해 주겠다 그러고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소득이 또 많은데 또 받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도 많은데 이거 다 받아가고, 야, 국가가 돈이 뭐 넘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거꾸로 세금에 소득세에 합쳐가지고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설계 골자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어요. 예, 그 와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하겠다 막 사의도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총리한테 불려가서 2번씩 혼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제 기사들이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뭐 각자 위치에서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뭐 그래서 관료라고 해가지고 뭐 쥐죽은 듯이 위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꼭 좋은 건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훈련 받아온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견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출된 이 공무원들이 또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또 담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아무튼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 같이 비춰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게 처리가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오늘 바로 어제도 아니다.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근데 뭐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뭐 약간 비판 목소리는 있었지만은 이거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했지만은 지금의 시국이 워낙 또 엄중한 시국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큰 이견 없이 이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책 만들어질 때에는 70%로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또 급박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 거쳐서 결국엔 전 국민까지 오게 됐다. 이게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게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서 따져보자 그랬는데, 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우리가 능력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회보험 내는 것은 말이에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수혜 원칙이 아니라 능력 원칙으로 내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소득이 낮으면 더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혜 원칙이 아니라 능력 원칙이다.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복지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2020년 3월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냈던 세금 기준인데, 2019년도에 낸 소득세는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책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번 소득은 아직 2020년에 이제 걷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에 번 걸 기준으로 소득의 하위 70%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018년도에는 내가 상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득은 지금은 별로 없지만 재산은 장난 아니다, 내가 막 거의 졸부 수준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누가 더 급하고 누가 덜 급한가를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평성 논란 같은 게 초래됐고, 또 많이 또 이렇게 그 소득이 있는 분들도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세금은 우리가 거의 다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뭐 혜택 줄 때는 쏙 빼고 주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이 그렇다면은 자발적으로 나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돈 어디다 쓰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나? 얘기 살짝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가요, 그 이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다가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쓰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대신 정부가 그거에 대한 유인으로 그러면 내년에 소득세에서 좀 이렇게 그만큼 빼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각자에게 다 유인을 다 주는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적자 국채를 수조 원어치 이상 발행해가지고 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부채가 느는 거 문제가 아니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GDP 분의 부채 액수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40%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GDP가 100원일 때 지금 뭐 빚어뜯어 쓴 게 한 40원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GDP인데 그게 100원이면 거기서 40원가량 내가 빚을 지고 있기는 해. 이런 수준이라고. 근데 이거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게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좀 여력이 있다. 뭐 빚이 늘어나는 거야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력이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봐봐요. 이대로 그러면 방채 놓으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돼요. 근데 이제 OECD가 발표한 거에 보면 OECD랑 IMF랑 뭐 이런 데들이 막 자꾸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는데 올해. 그런데 세계 1위예요. 성장률이. 마이너스지만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막 10% 막 저 밑에 가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한 1% 뭐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0. 몇 프로, 1% 이렇게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GDP 분의 부채인데, 부채를 안 늘리고 있어도 GDP가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산수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분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차라리 돈을 끌어다가 좀 뿌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부채가 좀 늘어도 분모도 같이 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놈의 뭐 숫자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이게 참 웃긴 일이네 싶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럴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경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용 등급이 나빠지면 우리가 외국에다가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이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그래서 신용 등급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튼 또 그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건 맞아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막을 봅시다. 좀 누구랑 싸웠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죠? 싸움 구경 재밌다고만 보지 말고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런 주장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타협안까지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 배민. 뜨겁네요. 계속 이제 한동안은 우리 타다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배민이 좀 계속 뜨거워요. 수수료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 배민이 이 논란은 제가 좀 잘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는데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게 가만 보니까 배민이 나쁜 놈이 돼 있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민에 대해서 맞서서 국민 편에 서 있다. 이게 지금 경기도지사다. 이렇게 딱 이게 프레임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원래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배민 편을 들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배민이 억울한 면이 있겠다. 조금은 억울한 면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앱민족. 근데 너무 이게 독점적이에요. 지위가 너무 독점적인데, 여기가 또 이제 우리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 매각됐다 이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다른 업체들 요기요하고 배달통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흡수해버리면 완전 독점이거든요. 진짜 대놓고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앱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는요, 독과점을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실패,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독과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독과점이 등장하면 당연히 이 저 소비자들 향해서 횡포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장관급 위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행정적인 집행력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원회들도 뭐 행정위원회, 막료적위원회 뭐 이런 거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느 자문위원회나 조사위원회 이런 데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실제로 집행력까지도 담보하고 있는 일종의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기관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장관급 기관인데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되게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4조가 넘는 인수가액을 이걸 받는 거고, 배달의 민족이. 안 그러면은 이거 무산되면은 이 돈이 도대체 4조가 도대체 얼마야 이거. 아니 이 정도 돈을 아까 앞선 주제에서 우리가 부채 져야 된다고 그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한 3조 얼마 뭐 4조 이만큼 늘어난다고 그걸 가지고 기재부가 막 맞서 싸우고 여당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받아야 될 돈이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독점이야. 안 돼. 이러면 끝. 없었던 일 끝. 이러니 얼마나 지금 긴장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수수료 체제를 개편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이게 다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개편을 했대요. 주장을 보면. 지금까지는요. 88,000원을 내는 정액제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88,000원짜리를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깃발꽂기라고 해가지고 앞부분에 계속 노출되게 만든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얘네들이 자기네들 그 자본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의 안에 그 어떤 그 이 질서를 좀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네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액제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건당 수수료, 그러니까 주문 전화 이게 되는 거 그거의 건당 수수료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의 의도가 뭐 이들의 설명대로라고 한다 치더라도 어쨌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배민인을 통해서 거의 주문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럼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 아니냐. 건별로 가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업체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꼼수다. 이거 올려받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제, 이게 확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문별로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다른 데 보면 홈쇼핑도 한번 거래되면 30% 떼가고 백화점에 입점해도 30% 떼가고 다 그런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그 오픈마켓 같은 데들도 이거 10%도 안 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는 어차피 낮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5.8% 정도면은 분명히 받아들여질 만한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줘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가버린 거고요. 요즘에 그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이 갑질 근절 뭐 거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 서민 특히 그 자영업자 이런 데 많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보면은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을지로위원회. 그 되게 야심차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을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갑질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거의 독점적주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지만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게 흐르게 됐고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요. 뭐 거의 뭐 배달의 민족 이게 이슈가 되고 하루 이틀 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그만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거 독점적지를 이용한 횡포다라고 지적을 해버리고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경기도형 공공배달을 개발을 해버리겠다. 경기도 돈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홍보해가지고 수수료 없이 자영업자도 그냥 이거 이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서니까는 처음에는 사태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 자기네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찬성과 그다음에 지지가 막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직접 이재명 도지사가 군산에 배달의 명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가져다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배달의 민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라이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된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죠?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됐지만은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플랫폼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화돼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화. 그래서 자기가 오토바이 사고 기름값 내고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온갖 비용들 다 자기가 번 돈에서 내야 되고 거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가끔 또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은 또 뭐 배달료 무료 뭐 이런 것도 띄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분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 버는 액수가 이만큼 됩니다라고 라이더들도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서 비용을 다 재활이고 나면 얼마 안 남고,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료도 장난 아니게 비싼 거 아시죠? 오토바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엄청 높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개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봤더니 너무 살인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배달 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같은 안전망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모여 있으면 보험 같은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쓰는 돈들을 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취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보장하고, 소상공인들도 이거 수수료 안 내 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내봐야 뭐 실비 정도를 받는다든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이윤을 안 남겨도 되니까 여기는. 아니 배달의 민족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니까 누군가 4조도 넘는 돈을 가지고 이걸 사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시장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냥 여기는 그거 안 남겨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이 돌아가는 판에 대해서 이제 좀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로 지금 코로나19로 외식 업주들이 좀 어려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요금 체계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부담을 끼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겸허히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이거 안 하겠다. 우리는 이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었는데 좀 합리적인 요금체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탁 숙여버렸어요. 숙였지만 늦었잖아. 이거 정치인이 뱉은 얘기인데 주워 담겠습니까? 안 담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도 좋은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또 이 타다도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다는 이거 택시를 위협하는 이건 꼼수 경영이다 그래가지고 타다 베이직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타다 베이직은 그렇게 됐고, 이제 타다 프리미엄 같은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이제 택시 기사가 운전기사로 고용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타다도 그렇게 이제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다 베이직은 운전면허 있는 사람 다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 자충수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들은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 분위기에 이렇게 돌아가면 공정거래위원회도 판단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됐죠? 네, 이 판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4조가 4만 원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논란을 제가 좀 소개해 줘야죠. 이런 거를 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근데 바람직합니까? 요 질문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든 이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면서 이렇게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관련된 문제 다 나서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과연 정부가 개입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체제가 좋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시장주의자일 거예요. 저는 비판하라고 그러면 또 밤새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분위기는 시장경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가 정부가 개입해야 될 영역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지점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은 이게 생산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정부가 다 나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또 경기도지사께서 그런 어떤 자기 정치적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는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의도로는 지금은 안 읽히고 있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 건은 이 건이지만은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됐을까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제산업으로 갑니다. 자, 요거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푸는 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도 이것이 이제 정책의 주체로서 굉장히 이제 주요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요건 이제 뭐냐면은 자, 경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가 호경기예요. 호경기인데 호경기 때에는 뭐가 문제냐면 물가 상승이 좀 문제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문제가 되고 불경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실업이 증가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있잖아요. 이 진폭이라는데 이걸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높게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너무 낮을 때는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 정책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 정책의 주체는 보시면은 이제 행정부 당연히 행정부도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이 정책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재정정책이다라고 불러요.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어떻게 쓰는 거냐? 요 안에서 보면 이제 세입 정책이 있고요. 세입을 통해서 이제 세출을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걷고 돈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적자를 볼까 흑자를 볼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이렇게도 개입을 하고요. 한국은행은 여기는요. 금융정책 내지는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써요. 금융정책이다 통화정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그거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RP라고 하는 거를 기준금리로 정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예금 받은 거를 다 대출해 줘 버리면 나중에 돈 찾으러 온 사람한테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 같은 것도 남겨놔야 돼요. 지급 준비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채권 같은 거를 직접 발행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주의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하는 금융정책 정도는 그래 받아들일 만하다. 이것은 그래도 시장의 유인을 좀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데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이 부분은 이건 너무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개입이어서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또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을 막 풀어갖고 나 때 경제성장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맨날 돈을 풀기만 하려고 할 것 같고 뭔가 불안하다. 이걸 좀 싫어하죠. 싫어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요 행정부가 요 개입하는 재정정책을 옹호해요. 근데 이 정책은 누가 제시해 준 거냐? 그게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 아니에요, 케인즈. 케인즈가 이 정책을 제시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찬성하면 진보주의자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이런 직접 개입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쿠션을 매겨가지고 3쿠션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고 들어가게 시장의 유인 동기를 자극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이제 금융정책을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됐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까 정부가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한 거는 재정정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겠다. 돈을 막 풀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것은 금융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보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행정부는 어떻게 할 거다? 행정부는 분명히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하려고 돈을 막 풀기만 하지 쪼이진 않을 거니까 건전성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니네가 브레이크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줘가지고 얘네가 막 돈 풀을 때 안 돼 이러고 돈 좀 쪼여주고 이러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비상시국에서는 한국은행도 같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돈을 푸는 거예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융상품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가져오면 다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줄게. 네, 사줄게. 그럼 돈이 풀리는 겁니다. 시중에.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해줘요. 그러면 RP를 갖고 있던 은행이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현금을 풀어가지고 이 해당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걸 줄여 채안펀드라 그러는데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돈을 넣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펀드가 회사채나 기업 어음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개별 기업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줄여서 이걸 사채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아니면 단기 어음을 이제 발행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현금 없으니까 5달 뒤에 줄게. 이러고 어음 같은 거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회사채는 좀 장기적이고 어음은 단기적인데 이런 것들을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국에.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투어 같은 데가 어려워질 거라고 코로나 전국 이전에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변수들에 굉장히 개별 기업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어음은 위험성이 높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조성한 채안펀드에서 사들이겠다는 것이고 이 채안펀드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은행이 좀 넣어라 이거고 은행이 넣으란데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났냐? 야, 니네가 갖고 있는 RP를 갖다가 한국은행으로 갖고 가면 한국은행이 돈 줄게. 이거 좀 복잡하지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풀겠다는 거예요. 발권은행이잖아요, 여기가. 돈 찍어낼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밖에는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갖고 이러이러한 루트를 타고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공짜로는 못 주고 RP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RP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돈 풀어줄게. 그 돈 가지고 니네는 이거 해. 시장 안정펀드에 이거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부가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회사채나 기업 어음 같은 것들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딱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한국판 양적 완화다. 미국이 어려울 때요. 양적 완화라고 2007년 금융위기 때 그때요. 돈을 엄청 찍어내요. 그냥 돈을 막.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이 찍어내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수백조 원이에요. 수백조 원. 그거를 그냥 달러를 찍는 거야. 그냥 귀게 돌리면 되니까. 돌려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막 푸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미국 돈이 이것이 기축통화로서 미국 돈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 돈을 막 이렇게 팡팡 쓰게 하면 이 돈이 결국에는 미국이 수입을 할 때 대금으로 지네 나라 돈을 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수입할 때 원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달러를 줘야 되는데 미국은 직접 달러를 주잖아요. 달러를 줄 수 있으니까 거기는 돈 찍은 게 지네 나라 안에 안 남고 이게 나갈 수 있어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에 너무 많이 돈을 찍으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그 왜 흥선대원군이 우리 저 당백전 이런 거 발행했다가 경제 망해가지고 막 난리나고 이런 거 공부해왔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더 붙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흥선대원이 그러다가 경제 폭망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100배의 액면가를 더 높게 갖는 돈을 찍어냈지만 실제 그 돈의 가치는 6배 정도 올라가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나머지가 다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펜 하나가 10,000원 하던 게 막 23만 원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돈을 찍어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런 현상이 온다고. 오는데 이 미국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네나 돈을 찍은 거를 막 돈을 가지고 써. 팡팡 써. 그럼 이게 외국으로 나가. 그러면 자국의 물가 상승이 그렇게 안 와요. 엄청난 무기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도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죠?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면 물가가 하락할 국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좀 더 써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구조를 가지고 보면 이게 이게 그런 말이로구나. 이런 뼈대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 또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국제 거래를 하려면 이게 저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돈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이게 크게 그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97년도 외환위기가 뭐냐면은 우리 그때 수출도 잘하고 막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달러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당장 큰일 나가지고 달러 구하러 다녔던 일이에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도 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좀 어떻게 좀 끌어오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게 이제 미국판 중앙은행인데요. 이건 민간이에요. 민간.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이지만 여기 민간이에요. 연방준비제도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저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이게 경제는 여기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은행들의 연합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유대계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랑 관련이 굉장히 있어요. 유대계 자본들이. 근데 저기가 아무튼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최소 6개월에 걸쳐서 양자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정해진 만기 환율에 따라 화폐를 교환하게 되어 있고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 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원하면 이 기간 중에는 원하면 그 정해진 액수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 국가 조건 없이 이거 돈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를 쉽게 말해서 사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달러를 빌려와 가지고 그죠? 달러를 빌려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도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줘야 또 자기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또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경기가 좋아져야 또 자국 경제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자기네 기축통화 만들려고 옛날에는요. 달러는 무조건 가지고 오면 1달러당 몇 그램씩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금하고 1대1로 교환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배째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는 선언한 거죠. 그게 우리 금융 역사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달러 써도 돼. 믿고 써. 믿고 써. 국제거래할 때 뭔가 한 가지 통일된 돈이 필요한데 달러로 쓰자. 대신에 우리가 달러 갖고 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줄게. 정해진 양만큼의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자리 잡았거든 이제. 미국 돈이
이 경로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미국 돈으로 이제 전 세계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졌지만 그래서 자기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통화 사업 같은 것들도 원하면은 그 국가랑 자기네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체결도 하고 같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하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등하고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맺은 건 뉴스에 크게 나오고 다른 나라랑 맺은 거는 뉴스에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맺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랑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대응하기로 했지만은 다른데 뭐 유럽연합 등등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스위스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하고는요 그냥 계속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도 해요. 자, 이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하나 봐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거는요, 오페크 이거 아시죠?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건데, 오펙 플러스가요, 5월, 6월에 하루 970만 배럴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거기다 플러스로 여기에 가입을 한 데 있지만은 산유국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라서 플러스라고 했는데 여기가 있잖아요. 970만 배럴 원유를 매일 감산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과잉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은 이거 아니면 벌어먹을 게 없어. 그냥 계속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폭락하겠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실제로 3월 초에 먼저 좀 이거 저 감산해보자라고 논의를 했는데 결렬이 됐어. 각 나라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그래? 니네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 그냥 막 생산한다? 그러고서 막 이제 사우디가 공세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막 떨어지는데 누가 죽나?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막 하는 거예요. 러시아랑 사우디랑 뭐 여기 얽혀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원유 수요량이 하루 3천만 배럴로 전망되는 만큼 감산에 이제 합의를 그 이후에는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도 과잉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다. 이런 걸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기름값 싸져가지고 주유소 가면은 기름들만 나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국제유가를 대표하는 세계 3대 원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뭐 그래서 WTI라고 부르고요. 서부 텍사스산 그 기름하고 그다음에 브렌트유, 브렌트유. 그러니까 북대서양 쪽이에요. 북대서양 쪽에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 이건 이제 그 아랍 쪽이죠. 두바이유. 이렇게 세계 3대 원유로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것 좀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경제 산업까지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환경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고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